상륙작전 전담을 위해서 별도로 조직한 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 X라는 조직이었었는데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는 그 작전에 특화되어 있는 특수 임무 군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메가더가 10군단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수족처럼 부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일몬드는 메가더의 신복 중의 신복이었고 메가더 말에 절대 복종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적임자였던 겁니다. 10군당의 병력은 어떻게 꾸려집니까? 상륙에 특화된 꼭 필요한 게 바로 해병 1사단이었습니다. 크로마이트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해병 1사단장에 올리버 스미스 소장을 임명을 했어요. 이제 병력의 증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해병대 1사단 같은 경우는 잔여 병력이 한 3,400명밖에 안 됐어요. 아, 적다. 전국의 예비역들에게 자, 빨리 오십시오. 지금 다시 조국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주일이 안 돼서 미 전역에서 1만 명의 예비역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되게 소름 돋는 게 이미 다 자기 생업이 있을 거고 가족도 다 있을 거고 하는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국가의 부름으로 달려들었다는 게 약간 소름 돋습니다. 이걸 거의 일주일 앞당겨서 완수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이제 수송선이 늦게 준비가 돼갖고 이제 그래서 늦게 8월 도착했죠. 중순부터 네. 이제 샌디에고에서 출항을 해서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10군단을 인천으로 실어 나르는 임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이 모이고 물자도 많고 수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 해군 어느 부대가 수송을 맡습니까? 태평양 전쟁 때 하면은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미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겠지만은 몇 년 동안에 군축에 엄청 시달리다 보니까 이때는 미 해군도 굉장히 약간 좀 불안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대규모 상륙작전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군이 이제 총동원돼 갖고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제7 합동기동부대입니다. 일단 상륙작전을 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폭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대전 때 쇼미더머니로 찍어낸 수많은 항공모함들이 쫙 깔려갖고 뭐 동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은 네. 이때는 항모도 굉장히 많이 줄어갖고 겨우겨우 긁어모은 게 정규 항모 3척과 호위 항모 2척이었습니다. 아, 태평양 정말 많이 전쟁을 줄었구나. 봤던 시청자들이 약간 실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기억하던 레이테 해전, 필리핀의 해전을 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다시 진주만 때로 돌아간 거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거는 상륙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상륙함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상륙함을 군축 시기에 다 팔아버렸어요. LST나 이런 것들 대형 상륙함들이 야 이런 거 갖고 필요 있어서 없다. 뭐하냐 이제 상륙작전 안 할 거잖아 라고 해서 비대적인 거다. 여러 나라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야 우리 그럼 현역으로 모을 수 있는 상륙함이 몇 척 있지? 라고 하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이 대군 7만 대군을 운송하기에는. 그래서 이때 막 편법을 쓰죠. 일본한테 불화했던 그 상륙함들을 내놔.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걔들 갖다가 참전을 시킵니다. 참전을. 네, 이미 민간으로 간 이런 배들까지 임시 배속을 시켜갖고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49척이 겨우겨우 긁어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이 미국이 그래도 강대국인데 이렇게까지 군축을 하면 전 세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라가 아니었었던 거죠? 일단 이만큼을 동원할 만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렇죠. 미국이 이 해군을 동원해서 한 거는 태평양 전쟁인데 지금 일본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전쟁할 일은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 해군 동원할 일이 없어요. 독일이 패망한 상태니까 하게 되면 육군과 공군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 자체가 원자폭탄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이자면 과학기술의 힘이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쟁은 공군의 전쟁이다. 장거리 폭격기에 의한 전쟁이다. 공군력으로서 충분히 상대를 억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전략인 봉쇄 정책을 할 수 있고 일단 우리는 원자폭탄도 있으니 더 이상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돈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결국 피를 안 흘리고도 팬시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나온 게 또 핵 만능주의. 그렇죠. 맞물려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공군이 없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그렇죠. 공군 기지들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7년에 공군을 창설하고 나니까
이제는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뜨는 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그 기지들이 생기니까. 효율성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유지비가 엄청난데요. 그 유지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쟁이라는 건 참 희한한 게, 야, 이제 저건 필요 없어 하면 꼭 다음 전쟁에 그게 필요한 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륙함들도 문제였지만은 인천 앞바다에 이 뻘밭이 많은 이 특성도 함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습니다. 여기가 워낙 수로가 좁고 복잡하다 보니까 길을 갖다가 잘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항법 장치들이 잘 갖춰준 배들이 들어가야 여기서 좌초되지 않고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골라내는 것도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핵심은 포격이죠. 감들. 네, 근데 큰 배들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구축함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소수의 순양함들이 들어가는 정도로 이제 이 함대들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요 세 파트 외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해군에도 공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해군 건설단, 어, 소위 말하는 CB들이죠. 네. 바다의 벌이에요? 네, 벌떼처럼 그 바다에서 여러 가지 건설 임무를 수행한다고 쓰였는데 원래 풀 네임도 저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C, Construction Battalions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도 CB고 저 별명을 읽어도 CB고 해서 그런 중의적인 의의로 쓰였어요. 근데 부대 마크가 진짜 벌이 네, 바다벌, 벌이 벌떼처럼. 막 이렇게 장비 들고 가. 꿀벌. 이 CB들도 우리가 태평양전 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오. 그 당시에는 바다에서 해군도 얼마나 이 건설할 일이 많습니까? 딱 상륙을 하면은 해안 평평하게 청소하고 거기에 비행장도 만들고 각종 시설 구축하고 또 항만 시설 임시도 만들고 하는 일들 다 이런 건 누가 하겠어요? 전투병들이 할 수 없으니까 역시 해군의 공병 누가 건설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태평양 전쟁에서 저희 레이테나 뭐 일본 전투에 있었던 거기에 상륙 작전들은 다 우리 바다벌들이 했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 한 번도 얘기를 못 해줘서 참 죄송하네요. 아, 네. 저도 뒤늦게 그걸 딱 떠올리고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CB들이 어떤 역할도 했냐면은 우리 UDT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중폭파반. 네. 원래 수중폭파반이 저 CB에서 만든 거예요. CB 하니까 되게 귀엽고 이렇게 우리 일꾼들 SCV 같은 느낌이었는데 UDT에서 저게 UDT의 시작이에요? 네, UDT가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 바닷물에 장애물이 있으면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장애물들 파괴하고 육상에서도 건설 공병들이 산 깎고 그럴 때 다이너마이트 터트리고 하듯이 바닷속에서도 뭔가 폭파시키고 할 때 역시 바다의 공병들, 해군의 공병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 UDT들은 CB 쪽 요원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CB들이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인천은 특히 갯벌이 많기 때문에 갯벌에 접안 시설들 놓고 항만 시설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CB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륙작전 하면은 딱 가는 부대들 혹은 뭐 함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갯벌에 CB들이 왱 하고 가가지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리 놓고 네네. 바닥 그 장비들 들어가게 깔아놔야지 이제 진짜로 그게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쇼미더머니의 어마어마한 전투함 세력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한 가지 얘기한 게 또 어마어마한 그 뒤에 수송선 세력들 그렇죠. 네. 플러스 이런 건설대들 이 위력도 막강했습니다. 거대한 미국을 얼마나 토목공사 많이 하겠어요. 그 인력들이 해군으로도 들어와서 뚝딱뚝딱 여기저기 잘 만들어주니까 그만큼 빨리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 박사님 전문 분야인 전함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전함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지상군은요, 우리 국군과 미군, 영국군밖에 없을 때인데 그렇죠. 네. 해군은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참전을 했더라고요. 네, 주로 영연방 국가들이 많이 해군이 참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네. 워낙 이제 뭐 섬나라거나 바다를 양쪽에 면하고 있어서 해군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에서 이제 해군이 합류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육군은 사실은 영연방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본인들 자체도 병력도 엄청 감축. 그렇죠. 네.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니까.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네덜란드가 이제 참전을 했는데 네. 사실 이 프랑스 네덜란드도 이때 쉬운 때가 아니에요, 오기가. 네. 네덜란드는 그나마 49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전쟁에서 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인도네시아 독립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갔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싸우던 부대를 좀 보내면 되는데 프랑스는 계속해서 지금 인도차이나 독립전쟁에 묶여 있는 때였거든요. 알제리에도 있었고. 네, 46년부터 54년까지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가 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는 유엔군들 동원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좀 놀라웠던 건데 저희는 제공권 얘기만 하잖아요. 실제로 이 유엔군이 되게 중요했던 게 제해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희가 남북전쟁에서 보면은 북군이 육지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바다를 쫙 봉쇄한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데 6.25 전쟁에서도 제공권을 장악한 데다 제해권을 장악을 해버리니까 나가거나 바다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어려워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역할을 했고 제가 영국의 문서들을 보면 영국이 장악했던 북한 지역 앞에 있는 섬들에서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큐 라이브러리 거기에 보면 그쪽으로 이제 피난 오는 북한 피난민들 얘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군사분계선을 굽게 되니까 그 북쪽에 있는 섬들에서 철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고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사 분계선을 이렇게 그을 때요.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긋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도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긋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위도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전선을 가지고 그었죠. 그러면 영국군이 이렇게 섬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으면 바다 위에 있는 섬들은 우리가 점령하고 있으면 이렇게 감싸듯이 선을 그을 수도 거기 있었던 어떻게 거예요. 보급을 하겠어요? 또 특히 이쪽에 서해 쪽은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리 섬들에 있어봤자 이거 보급도 어렵고 유지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철수해버리는 게 낫죠. 전략상 이것은 그렇죠. 나중에도 유지하기 힘드니까 네. 빠지자.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북쪽으로 올라간 게 결국 서해 5도입니다. 거기까지였고 위에는 다 철수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위쪽에 있었으면 꽃게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제 욕심에 죄송합니다. 네. 제해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를 많이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해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장악함으로써 이 한반도라는 공간이 고립된 전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이나 미군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의 전쟁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베트남하고 가장 큰 차이가 베트남은 이제 호치민 루트나 이런 걸 통해서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북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장 자체가 고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본인들이 원했던 인민전쟁 자체를 할 수 없게끔 제해권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그 해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많이 간과를 하고 있지만 네네.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연합 해군이니까 편제는 당연히 나눠졌겠죠. 육상부대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대대나 연대급 해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작전을 했지만은 함정들은 그렇게 나누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함정들은 각각에 속한 임무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영국군 함대, 호주군 함대 이렇게 구성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7 합동기동부대가 그 밑에 이 스트러블 사령관 밑에 주요 핵심 부대가 TF-90, 90기동부대가 화력 지원들을 갖다가 수행하는 부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영국군 같은 경우는 경순양함 2척을 파견했어요. 그래갖고 이 경순양함 2척 같은 경우는 이 TF-90 밑에 이제 화력 지원 전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작전을 하고 캐나다군이나 호주군이나 이런 데서 구축함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해안 앞에 가서 포격을 하는 임무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런 큰 순양함들 주변에서 대공방어를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맡았는데 역시 그런 쪽으로도 골고루 이제 나눠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TF-99, 99기동부대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경찰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부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TF-91, 91기동부대가 블로케이드 앤 커버링 그러니까 봉쇄나 엄호 임무를 갖다가 담당하는 그런 쪽을 담당했는데 그렇다고 연합군을 홀대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연합군의 영국 해군의 앤드루스 제독을 갖다가 91기동부대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 외에 뭐 이제 7함대에서 온 항모부대가 있었죠. 정규항모 세척이 TF-77, 77기동부대를 구성을 해서 멀리 후방에서 항공지원을 갖다가 퍼부어줬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그룹, 그러니까 기동전대죠. 70.1 기동전대라고 해서 이거는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같이 왔습니다.
우성 장군 메가더 원수도 딱 타고 거기에 함대 사령관들을 비롯해서 이 육상 상륙부대의 여러 수많은 별들이 쫙 타고 플래그십 기함 전대가 편성이 돼갖고 딱 거기서 안전하게 모시는 임무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7 합동기동부대 하에 미군이 약 180여 척, 그리고 이제 연합군에서 온 해군 함정들이 한 60여 척 이렇게 해서 한 약 240여 척의 대함대가 구성이 되고요. 근데 몇천 년 전의 전쟁을 보면 부대 진격 이러면 이제 두두둠 빠밤 빠밤 막 앞으로 나가잖아요. 굉장하죠. 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무전기에 대고 아, 부대 앞으로 그러면 아니. 배들이 일제 쫙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명령하다를 지휘 총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배들이나 이런 건 다 타임라인이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메시부터 있죠. 아 그냥 그런 명령 체계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그냥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상륙작전은 특히 이 타임테이블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 수백 척의 그 상륙 주정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시에 몇 척이 출발해서 어디에 내려와야 된다가 다 배들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마치 기계처럼 컨베이 벨트처럼 돌아가야 되거든요. 총지휘관의 임기응변이 발휘되기가 대단히 어렵고 네, 그럼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냐면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해서 더 이상 중지를 해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게다가 딱 메가더 사진 찍을 때 보면 대견이 신념에 차 있는 웃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확신한다 약간. 근데 전날 잠을 못 잤대요. 본인도 5,000분의 1의 확률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도일 제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스키를 엄청나게 권하면서 이거 드시면 좀 쉴 수 있다. 본인도 엄청 긴장했던 작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보였지만 자기 자신은 네. 굉장히 조리고 있었던 메가더 장군. 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정보죠. 이 정보가 어떻게 파악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작전이 다 어그러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륙 작전은요, 적과 접촉이 없다가 느닷없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륙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수로가 먼저 있겠죠. 좁은 수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다음에 해안 조건, 그다음에 방파제, 그리고 인천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해안포 위치, 그다음에 부대 집결 위치,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 극동공사령부는요, 일단 항공 정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극동사령군이 제출한 이 항공 사진 자료를 보면 거의 시간 단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단위가 왜 돼야 되냐?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이면 모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또 분석하기 위해서 해도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특히 이 미 해병 1사단 정보부서는요, 인천 지역에 대한 첩보 수집도 실시해요. 일단 상륙하고 난 다음에 그 인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이동로 같은 걸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작전위에 붙인 이름이 이제 적색해안이라고 일단 작전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이제 방파제하고 해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파제하고 해벽이 높이가 12피트, 한 3.6m, 거의 한 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력으로 기어오르기는 힘들죠. 여기. 힘들죠. 그래서 상륙하는 해병대들한테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다리를 놓고서 넘자. 그래서 이 사다리를 일본에서 제작해서 가지고 오죠. 12 이래라.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군의 희생, 미군의 희생, 연합군의 희생을 줄이려면 북한의 방어 진지를 완벽하게 깨부셔 놔야 상륙군의 희생을 적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고, 뭐 소련에서도 이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도 이제 8월 28일 날 뭘 만드냐면 인천 방어지구 사령부라는 걸 만듭니다.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문제는 진짜 뭐 일진급 이런 부대보다는 좀 잡다한 부대들을 약간 모아놨다. 그리고 그 방어사령부의 핵심 지역도 인천보다는 오히려 이제 서울 쪽에 치우쳐져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울과 김포 방면에는 약 한 7,500명 정도가 배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는 구사단 87년대 같은 경우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 월미도에서는 226 독립육전연대, 우리로 따지면 해병대 같은 조직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인천과 월미도 일대 한 2,000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전체의 어떤 그런 사기, 뭐 혹은 전투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등급을 나누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낙동강 전선에 있었던 부대에 비하면 확실히 이진급 부대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이제 뭐 우리나라 학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인천 상륙작전이 기습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북한도 유엔군이 인천으로 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인천에 대한 방비보다는 낙동강 방어선을 뚫어내는데 이게 더 중요했었고 거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 인천 위에도 상륙 후보지가 많았기 때문에 인천에는 대규모의 상륙 부대를 막을 만한 충분한 준비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좀 결론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 네네. 9월 초에 이 제물포하고 그러니까 인천하고 서울 또는 진남포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상륙 작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을 해서 북한 쪽에다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쪽의 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생각은 여기에 한 10만 명 정도가 배치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막을 수 미국이 있다.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확실히 그 정도의 상륙 작전을 막는 병력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재해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공권도 없고 재해권도 없는 상황에서 군대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육지로 다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 전선에 있는 부대를 그쪽으로 다시 옮길 빼낸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굉장히 이 북한 쪽에는 거의 이 멘붕의 상태가 돼 있는 시기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스티코프가 보고서를 보냅니다. 스탈린한테 보내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김일성이 스티코프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군이 2개 사단이 더 들어왔다. 우리 이거 막기 너무 힘들다. 진짜 이거 힘들어 죽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남침한 직후부터 해가지고 상황을 쭉 보는데 제일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박헌영이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다.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 뭐 자기 책임 회피도 있고요. 또 실제로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에 보면은 박헌영은 남쪽에 뭐 20만 명 정도가 있고 이거 전선만 열어주면은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남한 정부 무너진다 그랬는데 봉기가 일어난다고 얘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박헌영이 한 얘기는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고 전선에서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김책도 말을 안 듣는다. 근데 김책은 그 당시에 북한군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1945년 이전부터 김일성하고 같이 발을 맞춰왔던 사람인데 김책까지 말을 안 듣는다. 김책 나중에 1951년에 죽어요. 전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김책에 대해서 뭐 시의 이름도 갖다 붙여주고 대학교 이름도 갖다 붙여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이때 나온 보고서들은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북한 쪽에서는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뚫리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멘붕 상태인데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야 인천에 들어올지 몰라 진남포에 들어올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는 없고 상황 자체가 그나마 이제 여기다 이제 뭐 10,000명 정도를 배치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미군의 상륙작전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캐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진을 배치했다라기보단 네. 닥닥 끌고 모은 게 그 정도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월미도의 북한군 해안포대 이거 상당히 문제인데요. 미 해병대 60%가 상륙작전의 베테랑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워낙 큰 피해를 당해봤던 병사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PTSD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럴만하죠. 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리 태평양전 때 많은 상륙 전투를 봤잖아요. 네네. 이제 섬 호핑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자, 요 인천 상륙 작전이랑 뭐 비교가 될 만한 상륙 작전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규모 면에서 뭔가 인천 상륙 작전이 요 정도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가 비슷한 상륙작전은 우리가 안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게 약간 좀 실수였죠. 안 다뤘다고요? 제대로 안 그러면은 저 남태평양 밑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펠렐리우 상륙 작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니시리즈 더 퍼시픽에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처음에 다뤄졌는데 나왔죠. 네. 펠렐리우 상륙 작전이 딱 미 제1 해병사단이 본격적으로 상륙 작전에 들어간 작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펠렐리우 섬에 굉장히 조그매갖고 뭐 이 정도야 우리 해병사단 딱 들어가면 쉽게 제압을 하겠지라고 들어갔는데 웬걸 들어가면서부터 처음에 상륙할 땐 좋았는데 계속 들어가면서 일본군이 거세게 방어를 해갖고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무장이라든가 병력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 얘들이 저 안에 수많은 동굴질지를 파놓고 그 안에서 결사항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 또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펠릴레우 전투가 이제 44년 9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해병 1사단의 부사단장이 지금 올리버 스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버 스미스는 그 참상을 똑똑히 목격을 하고 너무나 뼈저리게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상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륙 이후에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절대 방지해야 된다. 특히 상륙 과정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야 된다. 이 사람이 신념화되거든요. 그때 그게.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아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작전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화력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력을 정말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5일 전에도 보면은 한 9월 10일에 한 43대 미군 전투기가 월미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또 폭탄을 퍼붓습니다. 거기서 특히 이제 월미도 동쪽 경사면이 이제 미국의 진로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네, 거기에 네이팜탄을 투하를 하게 되죠. 네. 월미도 폭격의 상흔은 73년이 흐른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 그 논란도 사실 컸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정을 잘 이해하려면은 저는 이제 월미도의 역사를 갖다가 간단히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미도가 어떤 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천 당시의 지도를 보시면 저기 왼쪽으로 볼록 선어인 데가 월미도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저 인천은 저 당시에는 간척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안 지역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갯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대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월미도는 저렇게 바깥쪽 외해 쪽으로 쑥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월미도 주변은 수심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에 좀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처음 개항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큰 배들은 사실상 이 월미도 쪽에 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월미도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석유 저장 시설이 세워진 곳이 월미도입니다. 탱커가 와서 거기다 바로 이렇게. 네, 1897년의 일이에요. 1897년이요? 네. 큰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나마 유조선이 아주 서울에 크진 가까워. 않았지만은 그래도 유조선이 좀 갖다 대서 드럼통 같은 걸 하역할 수 있는 곳이 월미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월미도가 원래는 인천항의 사실상 중요한 그런 항만 시설로서 기능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저 월미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철교가 건설이 됩니다. 기차가 들어가서 거기 뭐 하역된 큰 무거운 물자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기서 경인선으로 이제 빼가는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저 철로들이 그대로 있는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게 위성지도 보니까 도로 옆에 철도가 좀 있네요. 있어요. 흔적이 다 예. 이렇게. 예. 아니, 그래서 실제 월미도 이렇게 들어갈 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바닥에 철로 이렇게 흔적 있는 데를 지나서 가고 그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네, 그런데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제 인천 내항이 개발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어렸을 때 지리교과서,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나겠지만은 인천엔 뭐가 있다고 들었습니까?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도크를 만들었다고 했죠. 갑문을. 그걸 갑거라고 하는데 이 물을 갖다가 이제 밀물 때 쑥 들어오면은 그걸 썰물 때는 이걸 딱 수문을 막아갖고 그 안에 물이 차 있게 계속 그래서 큰 배가 계속 안정하게 정박할 수 있는 갑거를 그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저 당시에 외갑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였었고요. 저 안에 내갑거는 그때도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제강점기 초기에 저 내갑거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큰 배들은 월미도에 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쑥 들어가서 인천항, 내항의 내갑거에다가 대면 됐기 때문에 월미도가 이제 그 항구역사의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 내갑거 쪽은 한강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홍수 때 물 많이 흘러내려오고 토사가 쌓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저 월미도와 육지 사이 갖다가 아예 저 철교 대신에 막아버리자. 그래서 제방을 쌓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방을 통해서 이제 차를 타고 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월미도가 그러면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유원지로 바뀌게 됩니다. 저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서해는 대부분이 이제 뻘밭이어 갖고 들어가도 해수욕하는 기분이 안 나고 그냥 뻘에서 머드팩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 월미도는 좁지만은 해안 백사장이 있었어요.
동해 느낌이 나네요, 이게. 네, 1920년대부터 유원지로 본격 개발이 되기 시작해갖고 그때 유명한 게 뭐냐면 저 북쪽 끝에 보시면은 조탕이라는 큰 목욕탕이 만들어졌어요. 목욕탕이요? 네, 근데 저 목욕탕이 그냥 안에 있는 실내 목욕탕만 있는 게 아니라 실외 해수풀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1923년에 만들어졌는데 조금씩 시설을 확장해 가면서 물놀이장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고 그래서 아예 저 월미도 개발을 위해서 월미 유원 주식회사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저 섬을 다 인수해서 저기에는 나중에 저 앞에 용궁각이라는 요정도 만듭니다. 수상 요정, 바깥에 이제 쫙 해안을 볼 수 있는 이런 요정도 만들어지고 저 안에는 해안도를 따라서 캠핑장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텐트도 막 있어갖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글램핑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쫙 만들어졌고요. 월미도 유원지가 엄청 유서 깊은 곳이구나. 네, 1930년대 이제 한창 인기 있을 때는 1년에 그래도 요즘 보면은 되게 적은 숫자겠지만은 10만 명 이상이 내방하는 관광지로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미군이 갖고 있는 정보로 보기에는 여기는 그냥 노는 데야. 그러니까 워터파크 같은 큰 그냥 유원지 섬이고 여기 뭐 민간인 시설이 있겠어? 근데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뭐 그런 거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다 물러났겠지. 그랬겠네. 그럼 거기를 갖다가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니까 북한군이 들어와서 저 시설 다 접수하고 그래 저 건물 하나하나에 다 요새화 시켰겠구나. 또 저기 산이 있잖아요. 산에 도로가 잘 뚫려 있으니까 사이사이 다 동굴진지 파놨겠지. 또 이제 대포도 갖다 놨다면 그럼 그 안에 토치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 오기만 딱 기다리고 있겠네. 이런 식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미도 폭격이라는 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죠. 진짜.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그 위락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가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일부 민가들이 민가가 있었어요. 외해 쪽으로 있는 바다 쪽에는 주로 위락 시설들이 자리 잡았는데 동쪽, 네 저 쪽. 동쪽에 인천항을 마주보는 그쪽에 민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나중에 군사적으로는 작전에 좀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저 연결되다 보니까 인천항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겹친 거죠, 지금. 그래서 민가가 있더라도 설령 있더라도 아마 다 퇴거시키고 저긴 완전히 요새화가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폭격을 한 거죠. 결국 이 과정에서 원주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들은 그 피해로 아직까지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고 끝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올해도 통안의 망향제를 열었을 텐데요. 그 아픔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950년 9월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기만작전과 양동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이제 함대들도 인천으로 출발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다 모여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역사와 자연, 재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저희가 태평양 전쟁할 때도 태풍 때문에 장군이 그렇죠. 바뀌고 막 네, 그랬었죠. 그 배들도 뭐 작전하려 그러다가 태풍에 그냥 수전이 돼버리는 경우도 네. 있고. 근데 원래 출발 자체를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함대가 출발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태풍 제인이 온 거예요. 일본 열도에 9월 2일부터 4일까지 왔는데 이게 당시 기준으로 봐서 한 15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속 185km의 바람과 12m의 높은 파도를 동반한 그런 태풍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베에 정박하고 있었던 미 7함대 전함 7척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풍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9월 7일 날 태풍 케지아가 또 일본을 향해서 또 북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케지아는 그러면은 제인보다는 좀 더 약했을까? 네. 근데 제인을 능가하는. 진짜요? 예, 그래서 큰 놈이 와버렸네. 최대 풍속이 231km까지 시속 231km에 달하는 A급 태풍이었다라고 합니다. 풍속이 230km요? 이렇게 되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9월 10일 날 출발하기로 했는데 9월 7일 날 북상 중이에요. 연기해야죠. 네, 연기를 해야죠. 네. 근데 다행히 태풍 영향권이 약간 비껴나가면서 9월 11일 날 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출발을 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제 해병 수송 전차 상륙함이 이제 47척이 뜨는데 잘 모르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45년에 한국이 해방이 됐지만 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민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쭉 배웠었잖아요. 45년까지는.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에서 더 이상 일본어 쓰지 말고 네. 이제는 한국말 써라 네. 라고 내려가는 그 문서가 일본어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체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한글을 못 쓰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상당히 좀 기간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도 해병대를 데리고 오는데 그 47척 중에 37척의 일본인 선원들이 승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한국의 해안을 잘 아는 일본인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수송선 선장일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선원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거기 같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좀 시작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원장님, 저 그냥 이게 개인적으로 네. 약간 돌아가게 되겠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제 강점기가 꽤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독립 운동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세월을 그냥 살아가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한국의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일본어를 그냥 강제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분들은 일본어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말을 못 배운 분들이 한국어를 아예 못 쓰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까요? 아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개 국어를 다 쓰는. 두 개를 다 쓰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한 70년대까지 영어로 된 책들이 한국에서 번역될 때 네. 일본어로 번역된 걸 다시 했지 어... 영어로 된 거를 직접 번역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중역된 거. 예. 제가 그래서 예전에 클라우제비치 전쟁론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일본어로 번역된 걸 다시 네. 영어. 예.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 영어를 네. 일본어로 번역한 거, 일본어를 한국어로 엉망으로 된 번역한 거. 번역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쪽 번역 잘못이 아니고 일본에서 번역을 잘못해서 그걸 우리가 번역하면서 조금 안 좋은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한국을 몰라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요. 네.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써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어로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죠. 자, 예정보다 하루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 작전이라는 게 정말 시간이 중요한 것인데 기한 안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집결을 합니까? 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은 날짜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그렇죠. 1시간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 딱 만조일 맞춰서 이게 작전을 네. 짠 거여서 하루 늦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수심이 낮아져서 상륙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멀리서는 일본의 도쿄만 요코하마 쪽에서부터 이제 출항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고베 쪽에서 출항하는 부대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규슈의 기지들 뭐 나가사키 주변에 있는 이런 해군 기지들에 있던 부대들이 합류를 했고요. 저 이제 남해 바다상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낙동강전선에서 아까 열심히 빼낸 한미 해병대들이 또 부산에서 출항을 해서 포인트 아칸소라는 네. 이 지점에서 대상륙 부대가 딱 진영을 이루게 되고요. 와, 진짜 장관이었겠다. 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서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서해도 당연히 해안에 딱 들키면 안 되니까 멀리 외해를 돌아갔고 인천으로 진입해 가는데 인천으로 가면 갈수록 길이 외통수 길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죠. 이 해역 자체가 워낙 갯벌들도 많고 수로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함대가 딱 닷을 내리게 된 곳이 경기도 덕적도 외해입니다. 적도. 덕적도까지가 사실상 그 깊은 물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네. 그 지역이고요. 맞아요.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좁은 수로로 인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 함대들이 딱 정박을 해놓고 9월 13일부터 본격적인 해안 네. 포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9월 13일 지난번에 저희가 봤듯이 여러 서해상, 동해상 지점들에서 이 양동 공격을 개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군산 앞바다도 치고 목포 쪽에서도 포격하고 진남포, 원산 등등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때리는데 당연히 미군 입장에서도 인천을 포격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월미도를 갖다가 폭격은 했지만 그래도 더 월미도를 철저히 부실 필요가 있고 인천 육지에 있는 북한군을 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주공점이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과 비슷한 강도로 이제 9월 13일부터 작전에 돌입합니다. 먼저
구축함부터 집어넣습니다. 구축함 5척을 집어넣어서 포격을 하고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콜세어들이 들어가서 또 거기 폭격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중순양함들이 들어가서 다시 또 포격을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때 북한이 반격을 해옵니다. 아직 이때는 완벽하게 월미도 진지가 무력화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안포가 있다고 했죠. 그 당시 해안포는 물론 구경은 크지 않았습니다. 보통 해안포 하면은 큰 토치카에 8인치 이상 되는 거대한 포들을 배치해놔야 해안포대 같은 위용이 나지만은 그렇진 않았고 소련이 많이 쓰던 76mm 사단포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구축함을 향해서 응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응사가 구축함에 장렬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때 미군 구축함에 미군 USS 컬렛에 7발이나 맞았고요. 명중탄이. 네? 네, 꽤 많이 맞았죠. 그리고 걸키에 이제 3발이 맞았고, 그리고 라이먼 소앤슨에 2발이 맞는 꽤 명중탄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 미군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갖고 미군도 화들짝 놀래갖고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곳이다. 월미도는 역시 요새화가 돼 있어 해갖고 그래서 14일에는 구축함 먼저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순양함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양함이 먼저 포격을 퍼붓고 이제 좀 잦아들면 그때 구축함이 들어갔죠. 9월 13일, 14일 양일간의 준비 포격으로 월미도의 방어포대가 상당 부분 무력화가 됩니다. 그런데 요 9월 13일, 14일 준비 포격 단계에서 또 하나의 이 성과가 있습니다. 기뢰까지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기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인천 앞바다도 상륙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뢰를 촘촘히 깔아야 한다는 조언은 많은 공산군 진영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당장 소련군 군사고문단 쪽에서도 이 항구에 대한 방어 태세를 철저히 강화해야 된다. 중요한 핵심으로 기뢰를 깔아야 된다. 근데 이때 결정적인 판단착오를 한 것이 인천은 기뢰 부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인천은 어차피 수로가 너무 좁아갖고 큰 배 들어오기 힘들다. 여기는 아직 기뢰 많이 깔 필요 없다. 우리 지금 들어오는 소련에서 공급해주고 있는 기뢰는 깊은 항구, 특히 동해의 원산 같은데 여기는 사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산 같은 곳에 다른 항구에 먼저 깔고 여기는 기껏해하고 수로 옆에 몇 개 정도 깔아놨는데 포격하러 들어가던 구축함 뒤 보고서 마침 그때가 썰물 때여갖고 기뢰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떠 있어야지. 그래서 약간 적당한 수심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야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썰물 때가 되면 수심이 내려가니까 이게 기뢰가 물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 떠 있다 하면서 이제 구축함에서 총을 쏘건 대포를 쏘건 해서 이제 터트릴 수가 있었죠. 그래갖고 9월 13일 들고 나가면서 이때 12개의 기뢰를 폭파시킵니다. 근데 이게 다였어요. 네, 핵심은 영화에서는 뭐 수백 개가 깔려서 저 기뢰가 있는 해도를 구해야 된다. 막 기뢰지도 내면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 연합군이 제거한 기뢰는 단 12개였습니다. 12개 보여 그것도. 기뢰다. 맞죠? 그래서 뭐 이걸로써 이 연합군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기뢰는 전혀 인천 문제가 상륙작전에 지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진짜 기뢰를 그렇게 깔아놨더라면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9월에 무리해서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된 것이 10월이 됐으면 그렇죠. 어떻게 됐을지 몰랐어요. 맞아요. 네. 원산 다 깔고 이제 계속 소련에서 공급되는 기뢰가 이제는 인천에 깔 순서가 됐다라고 해서 만약에 9월 말 10월 초에 집중적으로 여기도 기뢰를 수백 개를 깔아놨으면은 아무리 물 밖으로 나오더라도 이거 소외하는데 굉장히 시간 그렇죠. 낭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 계획이 없었던 건 네. 아닙니까? 오히려 그리고 해안포보다도 기뢰가 더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포는 맞으면 배가 돌아가면 되잖아요. 네. 기뢰는 빵하면 거기 가라앉아 버려. 그렇죠. 그리고 배가 거기 가라앉아 버리면 수로를 막아버릴 수가 막아요. 있잖아요. 못 들어가죠. 뒷 배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완전히 작전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포의 대상이었죠. 네. 자, 상륙정도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아야겠죠. 병력이 또 엄청나니까요. 네. 미국이 썼던 이제 상륙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LCVP라고 있습니다. SCV. 우리 영화 라이언 일병 무각이 보면 네네. 그 상륙주정 앞에 램프가 탁 열려서 네네네. 독일군 기관총이 막 날았을 때 많은 병사들이 희생당 당했잖아요. 와, 그 장면은 지금도 안 잊혀져.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건데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가 나오는 계기가 이것 때문이죠. 상륙 돌격 장갑차는 뒤에서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총탄을 피할 수 네. 있죠. 근데 아직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LCVP를 썼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히긴스 보트라고 하는 건데 그걸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LCT라고 있었어요. 이제 랜딩 크래프트 탱크라고 해서 당연히 뭐예요? 탱크가 나오니까
탱크 전차를 수송. 수송하는. 예, 그 세대까지 이제 할 수 있었고요. 이제 LCU도 있었습니다. 랜딩 크래프트 유틸리티. 이거는 다용도예요. 그러니까 탱크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던 LCT의 좀 발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LVT가 있습니다. 랜딩 비에클 트랙트. 트랙트가 나오면 뭐겠습니까? 트랙터를 옮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무한 궤도가 있는 상륙 장갑차. 태평양 전선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죠. 해병대 상륙작전에 보면은 무한궤도를 두고 쭉 들어가서 앞에 내리고 쫙 내린 다음에 다시 쭉 이제 무한궤도 차량이 뒤로 밀려 나오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상륙정이죠. 상륙정. 그다음에 상륙함도 있습니다. 이제 LST, 이제 전차 상륙함, 랜딩십 탱크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만 시설이 없는 상륙점 해안까지 접근해서 전차나 차량 등을 양육하는 거죠. 그다음에 LSD라고 있습니다. D는 여기서 뭘까요? 커다란 거 보니까 저 안에 뭔가 있겠죠. 오. 안에 도크가 있는 겁니다. 아. 저거는 이제 요즘에 그 차 태우고 움직이는 그 배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부 도크가 있으니까 먼 바다 항해 능력이 없는 소형 선박들을 저 안에다 넣고 있다가 이제 뿌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상륙정 그다음에 상륙함까지 해서 이제 한미 해병들을 실어 나를 만반의 준비가 이제 된 겁니다. 상륙부대가 딱 상륙할 HRO는 06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05시 45분부터 그 다음에 구축함 포격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약 30분간 치열한 포격이 있은 다음에 딱 상륙하기 15분 전부터는 강철비를 뿌릴 또 다른 포격 지원함이 들어갑니다. 뭐죠 그게 바로? 로켓. 3대대가 월미도에 이제 물이 가득 찬 틈을 타서 이제 일제파가 상륙 주정을 타고 월미도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북한군이 이제 참호 속에서 저항을 조금씩 이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불도저가 달려 있는 뭐 도저 전차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투 공병 전차. 말 그대로 참호 속에 있는 북한군을 묻어버리는 거죠. 예. 미군은 항상 어디를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김포 비행장을 장악하는 게 이 해병들에서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가지 소탕 같은 경우는 한국군 해병 1년대가 이제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만큼 미 해병대는 이제 김포 쪽으로 바로 이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